모 유명 브랜드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한 지점의 가장 기본적인 커트는 2020년 28,000원이었는데요. 올해 35,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4년 새 25%가 오른 것입니다. 우리 목돈연구소에만 있는 주말의 극장, 경제의 눈으로 다시 보는 영화연구소,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어떤 영화를 볼까요? 선생님, 제가 한 달 전에 미용실에 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달 전에 갔구나. 네네. 티가 나요. 옆으로 솟았네, 머리가, 옆머리가. 네. 남자 커트 요금으로 4만 원을 청구했기 때문인데요. 4만 원이요? 네. 비싸다. 이 브랜드 그 미용실이 불과 4년 전만 하더라도 한 각종 할인 적용해서 24,000원 이하에 깎을 수 있는 곳이었거든요. 본인이 혹시 너무 비싼 데 다니는 건 아니에요? 살롱 아닙니다. 막 이런데? 근데 그 같은 곳인데 어쨌든 간에. 근데 4년 만에 그러면 요금이 70% 가까이 올랐다는 건데, 요즘 물가 상승이 아무리 가파르다고 하더라도 굉장하다. 이 정도로 가파른 곳은 드물 겁니다. 네. 미용실을 나오면서 차라리 내 손이 가위여서 손대서 머리를 깎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습니다. 느낌이 오는데요? 네, 그래서 드디어 이 영화를 소개할 때구나 싶어서 준비해봤습니다. 팀 버튼 감독의 가위손입니다. 내 손이 가위손이었으면 하는 마음으로 고른 영화 가위손. 조니 데뷔 주연한 영화죠? 맞습니다. 만으로 27살이던 조니 데뷔 가위손을 연기했는데요. 27살의 조니 데뷔는 아직 소년 같아 보이는 얼굴로 그 누구보다도 순진한 가위손의 내면과 외면을 잘 표현해냈습니다. 그 분장을 했는데도 잘생겼다. 그 가려지지가 않더라고요. 가려지지 그 창백한 않더라고요. 그 분장 속에서. 네. 조니 데뷔 이후에도 가위손, 에드우드, 찰리와 초콜릿 공장, 스위니 토드, 어느 잔혹한 이발사 이야기 등 팀버튼 감독의 여러 작품에 출연하며 팀버튼의 페르소나라고 불리게 됐죠. 에드워드가 감정을 품게 되는, 그러니까 이 에드워드라는 게 이제 가위손의 이름인데요. 그 여성 킴 보그스는 위노나 라이더가 연기했습니다. 위노나 라이더는 순수의 시대, 작은 아씨들 등에 나오며 1990년대 전 세계 남성들의 마음을 흔든 여배우입니다. 1990년 조니 뎁과 약혼해서 함께 살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후에 갈라서긴 했지만 조니 뎁은 인생의 사랑으로 위노나 라이더를 꼽기도 했죠. 이 영화에서 위노나 라이더의 그 미모가 약간 그 피비 케이츠 쪽이랑은 조금 다른 미모인데, 네네. 진짜 청순미가 언니 너무 예쁘셨어요. 근데 아주 기발하기도 하고 약간 기괴하기도 한데 또 동화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무엇보다도 이 영화의 개성을 만드는 건 감독 팀 버튼의 연출일 텐데요. 그는 미국 영화사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감독입니다. 아마 미국이라는 나라가 MBTI 검사를 한다면 아주 2에 아주 가까운, 그러니까 I랑 E 중에 2에 가까운 극 2가 나올 텐데요. 진짜요? 네. 외향적이잖아요. 그래서 할리우드 주류 영화도 어떻게 보면 이제 미식 축구부 주장과 뭐 패션 모델 등 이런 외향적이고 나서기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를 주로 담죠. 미식 축구부 애들은 왜 그렇게 락커 옆에서 키 작고 공부 잘하는 뱅글뱅글 안경 너드, 네. 걔네들을 그렇게 치고 가죠? 그러니까요. 어깨빵 한번 하고 그렇죠. 가고. 여자친구는 꼭 치어리더여야 되고. 그래서 바로 팀 버튼이 그리는 그 인물들이 좀 내성적이고 소외된 그런 너드들에 좀 가까운 것 같습니다. 학교에서 따돌림 당하던 그는, 그러니까 팀 버튼 감독이요, 혼자 공동묘지에 가거나 TV를 보며 자기 작품 세계를 만들어 갔는데요. 애니메이터로서 능력이 출중한 덕분에 들어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라는 디즈니에 입사했지만 빛보다는 어두움, 파티보다는 고독에 관심이 있는 자신의 상상력을 디즈니에서 펼치기 어려워 퇴사했습니다. 디즈니 재질은 아니에요. 그렇죠. 네, 그렇죠. 가이소는 그의 동화적 상상력이 매력적으로 표현된 작품으로 260억 원을 들여 제작됐으며 티켓 수입으로만 무려 1,100억 원을 벌어들였습니다. 다 좋은데 여기서 박창영 기자가 이발하면서 느꼈던 그 일감 이외에 어떤 경제적인 포인트가 있어요? 옛날 어른들이 이런 말씀을 하셨죠. 기술 배워라. 그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요. 이건 진리다. 기술을 배워라. 네. 성에서 쓸쓸하게 살아가던 가이손이 세상으로 나와서 사람들과 교감하게 되는 것도 바로 기술 덕분입니다. 특히 그가 머리를 잘라주길 기다리는 사람들이 문정성시를 이루는데요. 사람들이 미용 비전문가인 가이손에게 그토록 자기 머리를 순순히 맡긴다는 게 놀랍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미국이 미용 요금이 특별히 비싼 나라라는 점도 영향을 미쳤을 것입니다. 네. 최근 국내에서도 미용실 요금이 천정부지로 치솟으며 집에서
셀프 미용을 하는 사람이 늘고 있는데요. 인플레이션이 만든 미용 신풍속을 살펴보시고요. 아울러 가이손을 개발한 박사는 가이손에게 각종 책을 읽어주면서 인간의 언어를 습득시킵니다. 여기에서 AI 프로그램인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만들기 위해 각종 창작물을 활용하는 최근의 움직임 보시고요. 또 정원 관리에도 소질 있는 가이손과 관련해 국내에 최근 확산하고 있는 홈 가드닝, 다시 말해 실내 식물 재배 트렌드도 훑어보시겠습니다. 야, 대단하다. 세계 아전인수 대회에 있으면 우리 박창훈 기자 1등. 자, 전국 제논의 물대기 대회 선수들 다 들어오십시오. 야, 이 박창훈 기자 상상력의 끝은 어디일까? 일단 흥미로운 이야기가 많은데 내용을 먼저 볼게요. 알겠습니다. 눈이 오는 어느 추운 겨울날 한 할머니가 손녀를 재우고 있습니다. 잠이 안 온다는 손녀의 성화에 할머니는 산꼭대기에 사는 가이손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가이손은 한 발명가가 만든 인조인간인데요. 그 발명가는 가이손의 심장이랑 피부, 혈액까지 다 만들었지만 너무 늙어서 손을 채 완성하기 전에 죽었습니다. 에드워드라는 이름의 인조인간 가이손은 외딴 성에 숨어 사는데요. 마을에 살던 여성 화장품 판매원 팩 보그스가 상품 판매에 허탕을 친 날 영업차 성으로 갔다가 가이손을 만나게 됩니다. 팩은 성에 숨어 살던 가이손을 딱하게 여깁니다. 마치 고양이를 냥줍하듯이 가이손을 집으로 데리고 옵니다. 착한 아줌마. 네. 그래요. 이 착한 분이 데려가서 어떻게 집에 같이 살아요? 네, 남편, 아들, 딸이 함께 사는 집에 데리고 와서 삽니다. 그토록 큰 성인을 집에 데려오기로 마음먹는 것도 대단하지만 식구들도 별로 저항하지 않습니다. 밥을 먹이고 옷을 주고 잠자리를 마련해 줍니다. 가이손도 자기 밥값을 할 방법을 찾게 되는데요. 미국인들은 자기 집 앞 정원을 스스로 가꾸지 않습니까? 정원 나무 가지치기 중인 그 집 아빠를 도와서 가지치기를 하다가 나무를 공룡 모양으로 바꿉니다. 정원에 갖가지 멋진 현상이 들어차는 것을 보고 이 집 가족의 에드워드를 향한 애정도 커집니다. 그렇기는 한데 이웃들이 보기에는 일단 손이 무섭고 그렇죠. 형상이 좀 기괴하고 우리 공동체에는 안 맞는 친구 아닐까 이런 의심의 네네. 눈초리도 있지 않을까요? 네, 팀 버튼 감독은 그렇게 공동체에서 이질적으로 받아들여지는 존재를 그려두고 그와 공동체가 상호작용하는 방식을 묘사함으로써 우리 사회가 얼마나 표준에 강박이 있는지를 드러내왔는데요. 가이손에서 그려지는 마을과 공동체는 소수자를 배척하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포용하는 모습도 보여줍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배척하기만 하면 극이 진행되기가 어렵기 때문이겠죠. 이 영화의 마을 사람들은 가이손을 향한 지대한 관심을 드러냅니다. 일단 마을 여성들이 잘생긴 가이손의 외모에 호기심을 드러내고요. 또한 그가 재간둥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폐기의 집 정원을 가꾸다가 남의 집 정원을 꾸며주기도 하고 그 과정에서 자기 재능을 강아지 미용으로 확장한 뒤 궁극적으로는 여성 미용까지 확장합니다. 생각나요. 동네 주민 중에 그 푸들머리 하시게 된 그 아주머니. 네. 와, 이게 된단 말이야. 하늘에서 막 눈처럼 내려오고 네네. 멋졌는데 위노나 라이더하고는 바라보는 눈빛이 심상치가 않았어요. 네네. 네. 위노나 라이더는 팩의 딸인 킴으로 나오는데요. 킴은 가족 중에서 가이손을 가장 경계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날수록 가이손이 자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걸 느끼면서 마음이 열립니다. 문제는 그녀가 동네의 나쁜 남자와 연애 중이었다는 건데요. 이 남자는 업무 파탄이나 이런 게 아니라 네. 진짜 범죄를 저지르고 다니는 찐 나쁜 남자입니다. 이게 할리우드 네. 영화 꼭 그래. 그렇죠. 동네에서 제일 예쁜 언니가 남자 보는 눈이 없어요. 항상. 그러니까요. 네. 이 남자 자기 집에서 차를 훔치기 위해서 어느 날 친구 무리와 함께 절도를 계획하는데요. 가이손이 킴을 좋아한다는 걸 알고 그 마음을 이용합니다. 못됐다. 네, 가위로 된 손으로 문을 열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 집 안에는 보안 시스템이 무척이나 잘 돼 있어서 가이손이 잡혀버리는데요. 이 나쁜 남자가 킴 그리고 친구 무리를 모두 데리고 도망가면서 가이손 단독 범행인 것처럼 됩니다. 그러나 나는 네가 좋아하는 일이라면 뭐든지 할 수 있어 모드인 가이손은 공범을 물어보는 질문에 입을 다물고 가이손 혼자서 마을의 손가락질을 밟게 되죠. 킴이 다칠까 봐. 근데 마음이 좀 불편하겠어요. 억울할 것 같은데요? 네, 물론 가이손에게도 어떤 문제가 없지는 않습니다. 그에겐 분노 조절 문제가 있는데요. 그냥 묵묵하게 자기 범행으로 인정하고 넘어가려고 했는데 집에 와보니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뒤끝은 네. 있다.
네. 그래서 가위손으로 물건을 긁고 다니면서 집을 좀 망가뜨립니다. 아무래도 친구를 사귀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자기 감정을 조절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는데 좀 서투른 모습을 보이는 건데요. 그 와중에 킴의 마음이 서서히 열린다는 건 그나마 가위손에게 위안이 됩니다. 킴은 급기야 남자친구를 정리하고 가위손과 더욱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데요. 하지만 이 나쁜 남자 가만히 있을 리가 없죠. 과연 가위손은 이 모든 난관을 뚫고 마을 최고 미용사가 돼서 킴과 행복한 연인이 될 수 있을지 OTT에서 확인해 보시죠. 되게 오래된 영화인데도 여전히 메시지가 있어요. 네. 그렇죠. 그리고 장면이 동화처럼 아름답기도 하고 친구를 사귀어본 적 없어서 나타나는 이런 울퉁불퉁한 감정들 네. 사실 어린이집 처음 갔을 때랑 비슷해요. 그렇죠. 화났을 때 친구 네. 긁으면 안 돼, 네네. 물면 안 돼, 뭐 이런 것들. 네. 성장 드라마 같다는 느낌도 드는데 여러 장면 중에서 우리 박창현 기자는 발명가 아저씨가 가위손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부분이 특히 좋았나 봐요. 맞아요. 그 발명가 아저씨가 마치 소중한 아이를 키우듯이 가위손에게 동화를 읽어주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서 어떤 현대의 어떤 AI의 그런 모습을 발견한 것도 무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물론 가이손의 팀버튼은 과학적 원리 같은 것에는 큰 관심이 없는 것 같습니다만 그래도 인간처럼 혼돈될 만큼의 AI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사람의 언어를 가르쳐야 한다는 원리를 직관적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발명가가 가이손에게 여러 책을 읽히면서 인간이 살아가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 특정 상황에선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를 학습시키는데요. 어찌 보면 이것은 텍스트를 인식하고 생성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는 AI 프로그램인 대규모 언어 모델 LLM을 만들어가는 과정일 수도 있겠습니다. 아니 이거 여기까지 가져온다고? 네. 인공지능 알겠어요. 아니 그러면은 박창현 기자의 다음 스텝은 이거 이런 식으로 가위손한테 막 읽어줘서 이 저작권 침해 아닙니까? 설마 이렇게 물어볼 거 맞죠? 그렇게 해볼 수 있겠는데요? 네. 그러니까 그런 질문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박사님, 이 가위손에게 읽힌 책들 이거 저작권자 동의 받으신 거예요? 실제 최근 AI에게 저작물을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는지에 대한 질문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미국 반도체 기업 엔비디아는 자체 AI 플랫폼 네모를 학습시키는 과정에서 작가들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피수당했는데요. 작가들이 청구한 손해배상액은 수억 달러에 이른다고 알려졌습니다. 최근에는 실제 가수의 목소리를 활용한 AI가 유명 곡을 따라 부르는 콘텐츠들이 나오면서 저작권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데요. AI 시대 패권을 쥐고자 하는 글로벌 기업들과 자기 창작물의 권리를 지키고자 하는 창작자 사이에 합의점이 생길지 주목됩니다. 저는 합의점 말고 합의금이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합의금이 생기겠죠. 네. 근데 요 인공지능 얘기로 갔다가 가파르게 네. 거칠게 미용실 얘기로 다시 돌아가 보면 네네. 최근에 이발했는데 요금이 너무 비쌌어요.에서 시작된 거잖아요. 네네. 오늘의 영화 선택이 네네. 요즘에 미용실 요금이 비싸긴 해요. 진짜. 예, 맞습니다. 사실 뭐 가위손하면 뭐 직관적으로 떠오르는 게 미용실이니까 제가 그렇게 그 사고를 한 게 그렇게 무리는 아닌 것 창의력 같습니다. 대장이에요, 진짜. 네. 과거엔 동네에서 가위손이라는 이름의 미용실이 참 많았어요. 최근엔 미용요금 인플레이션이 가팔라서 시민들의 지갑이 더욱 얇아지는 실정입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올해 2월 서울 시내 미용 평균 요금은 21,769원으로 코로나19 발발 무렵인 2020년 2월에 18,538원 대비 17% 올랐습니다. 여기서 미용은 여성이 머리를 1회 커트하는 비용을 기준으로 했습니다. 평균의 경우 17% 상승했지만 우리가 이름을 익히 하는 브랜드 미용실은 더욱 상승세가 가파른 모양새입니다. 모 유명 브랜드에서 사람이 많이 다니는 한 지점의 가장 기본적인 커트는 2020년 28,000원이었는데요. 올해 35,000원으로 오른 것으로 확인됩니다. 4년 새 25%가 오른 것입니다. 우리나라 소비자 물가지수가 2020년을 100으로 했을 때 올해 2월 한 13%가량 올랐으니까요. 뭐든지 오르는 인플레이션 시대에 인건비, 임대료의 각종 재료비와 유지비가 줄줄이 인상되는 상황이라 이해가 됩니다만 미용 요금이 그 어떤 요금보다도 가파르게 상승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사과값하고 머리 깎는 비용 이게 진짜 눈에 띄게 체감되는 요금이기도 한데 네. 이봐요. 박차원 기자님이 비싼 데 다니는 거 맞다니까. 그래도 좀 자, 다른 것을 귀한 알아보고 있습니다. 머리였구나 제가 새삼스럽게 느끼는데 옛날에는 미용 요금 같은 것들을 정부에서 단속하기도 했죠.
그렇습니다. 옛날 뉴스를 뒤적이다 보면 우리나라의 자본주의가 뿌리 내린 지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구나라는 생각도 듭니다. 일례로 1996년 정부가 연말연시 물가 안정과 과소비 근절 차원에서 서울 시내 12개 고급 미용업소의 회계장부를 압수하고 특별 세무조사를 벌인 일이 있었습니다. 회계장부 압수 무섭다. 궁서체다. 그렇죠. 네. 정부는 이에 앞서 하반기에 요금을 크게 올린 음식점, 미용실, 목욕탕 등 743개 업소에 세무조사를 실시했는데요. 이중 행정 지도를 따르지 않은 61개 업소에 대해 세금을 추징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뭐 이제는 그렇게 단속할 수는 그렇죠. 없고 그래서 정부가 이 물가에 대응한다는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는 있잖아요. 네네 뭐 여러 가지 안을 내놓고는 있는데 또 그렇게 막 강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거부감이 굉장히 크죠. 그래서 뭐 이제 개별 소비자의 대응이 두드러집니다. 그래서 최근 한국에서는 미용을 직접 하는 트렌드가 확산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사실 남자들 사이에서는 미국 어학연수를 한번 다녀오거나 뭐 오랫동안 여행을 다녀온 다음에 혼자서 그 미용 기술을 익혀가지고 돌아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이제 미국 미용 요금이 워낙 비싸다 보니까 셀프 헤어커트를 익히게 되는 건데요. 본인도 할 줄 알아요? 아닙니다. 저는 이제 그런데 익혀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최근에 네. 들었습니다. 뭐 이제는 모든 것을 눈으로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의 인기에 따라 특별히 해외에 다녀오지 않은 사람들도 미용 기술을 배우는 추세입니다. 뭐 당장 글로벌 온라인 동영상 플랫폼에 셀프 미용 같은 키워드로 검색해 보십시오. 머리할 돈으로 치킨 사드세요. 집에서 머리숱 치는 법 등 다양한 동영상이 많게는 수십만 회의 조회수를 기록하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또한 혁신적 가전제품을 많이 만들었다는 평가를 받아온 싱가포르 디모 기업을 필두로 다양한 제조업체가 고데기, 헤어 스트레이트너 등 초보자도 쉽게 이용할 수 있는 미용 기기를 보급한 영향도 스스로 머리를 관리하는 인구의 확산을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고물가의 상황이 전 국민의 가위손화로 이어질지 주목됩니다. 자,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 영화는 재밌습니까? 영화는 무척이나 재밌습니다. 겉으로 까칠해 보이는 사람에게서 귀여운 면모를 발견할 때 사람들은 즐거움을 느끼곤 하는데요. 츤데레 같은 것도 다 그런 코드에서 비롯된 것이겠죠. 가이손은 정말 츤데레의 끝판왕 같은 영화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가이손이 막 자기를 혐오하는 종교인에게 겁을 주고 싶어서 이 아기 악마 모양으로 이 정원 나무를 다듬어 놓는 이런 장면이 있거든요. 무섭지 굉장히, 이거죠. 어흥. 굉장히 귀엽습니다. 마음속에 추억할 귀여운 동화 하나 새로 드리고 싶은 청취자분들께 추천해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이발비에서 시작된 이 나비 효과가 진짜 엄청나구나. 이발비에서 시작했던 오늘의 영화 가위손 다시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네요. 지금까지 매일경제 박창영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